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월 2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 연휴에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뭐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새벽부터 몇 시간 뒤부터 또 모레까지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오늘 제 눈에 띈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예. 자, 첫 번째는 뭐 이거죠. 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아마 몇 시간 전에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 끝에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이런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공수처가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는 빼 이런 부분을 제가 줄을 그었는데,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의 어떤 입장이 좀 드러난 곳이라고 봅니다. 즉 축소했다. 공수처에서 요구한 걸 다 반영하지 않았다. 근데 핵심은 이제 구속 기소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훨씬 더 큰 사안이죠. 그렇지만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떤 희망 고문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윤이 또 윤의 친정인 검찰이 어떻게 수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은 잘 나와 있죠.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기소, 혐의 입증 증거 충분.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눈이 갔던 것은 처음에 그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했다. 저는 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검사 차원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전체가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이란 조직 전체가. 이걸 구속 기소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에서 보면은, 거기서 그걸 사실 저항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론의 지형을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의 입장, 세계 흐름 등을 봤을 때.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이라는 자체가 생명력이거든요. 그 중에 검사가 누가 나오든, 검찰청장이 누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일단 조직을 떠나면은, 그거는 전 세계를 망라해서 다 그래요. 예.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에 제가 몸을 담고 있던 학교에서 총장이 여성 총장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됐던 내각, 새로운 대통령이 됐고 내각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 총장이. 그래서 제가 주위에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 교수들한테. 야, 이거 우리 학교 총장이 내각으로 들어갔으니까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수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그것과 그거는 완전히 별개다. 새로운 직책에 가게 되면, 훨씬 크고 중요한 직책에 가게 되면 거기 기준으로 따로 봐야 될 일이 많다.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지만 지금 쭉 살아와서 돌이켜봤을 때는 그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윤석열과의 어떤 정리라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큰 사안에 있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생명력과 생존 여부와 상관이 있는 부분에서는 별개다 이미. 그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사안 자체가 이미 큰 사안이고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것을 돌이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이거랑 지금 탄핵 심사랑은 서로 핑퐁을 치게 돼 있어요. 서로 사실 무관한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병렬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거나 서로 상승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자, 그리고 1차 이게 작은 제목을 보면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법 지식이 부족한 우리 평민들이 보기에도. 그 다음, 불소추 특권 해당 않는 내란 혐의만 기소. 이게 한겨레가 제목을 잘 뽑았다고 봅니다. 아까 조선일보의 기사와는 많이 다르죠. 즉, 직권남용죄도 충분히 의심이 되지만 그걸로는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수처에서 그렇게 갔다는 것은 뭐냐? 공수처에서는 원래 권력 남용을, 고위공직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넓게 펼쳐서 이 안에도 포함이 된다고 갔던 거예요. 검찰은 그 중에서 고른다면 이거밖에 안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내란 혐의 직권 남용은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소를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서 넘겼고, 그래서 당연히 연속이에요. 거기에 뭔가 의외성을 부여하면서 희망 고문을 한다. 그게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가 좀 눈에 가는데, 자, 김용현 측 변호사가 김용현이 정인으로 등장한 탄핵 변론 기일 마치고 나서 아마 그때 무슨 주의를 듣고 그랬다고 그래요. 헌법재판관들한테 이 변호사가 나오자마자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좌익이다, 빨갱이다, 폭도는 애국투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판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윤석열과 김용현한테 아주 불리하게 가고 있구나, 자, 그런 사람을 잘 대변하는 변호인을 뽑았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뭐 헌법재판과 재판이 여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긁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자, 최근에도 서부지법에 난입 사건이 발생하고 습격 사건이 발생해서 계속 구속자들이 지금 색출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좌익과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서부지법을 습격했던 그 폭도들과 똑같은 입장을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법부에 대한 어떤 폭력 행사와 지나친 비난이거든요. 총명심 요만큼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재판관도 같은 사법부예요. 자, 그걸 모르겠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보고요. 예. 자, 그 다음 하나 소개드릴 제가 눈에 띈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국내에서 소개가 많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걸 소개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트럼프에 대해서 시비 거는 내용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미국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그런데 그를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해에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이해에 맞는 게 아니고 유럽의 대다수에 있는 시민들의 이해에 맞지 않는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배층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명령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의 자료들을 다 공개해라. 비밀 해제해라. 이겁니다. 상당히 의미 크죠. 자, 여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보건복지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맡게 될 텐데 맡았겠죠. 거기를 본인의 어떤 진영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RFK 주니어한테는 지금 터치를 많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간섭을. 그 자체가 큰 개혁입니다. 미국 보건복지 분야에. 그것 또한 우리나라에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RFK 주니어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거기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국립보건원, 식약청, 질병관리청인가요 지금? 네, 그런 곳이 제약업계가 주는 돈으로 다 먹고 산다. 제약업계가 주는 연구비로 연구를 수행한다. 피감독기관한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피감독기관한테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느냐. 엄청나게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트럼프가 RFK 주니어가 알아서 해라. 똑같은 이야기를 옮겨 실으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그게 방산 분야하고 국방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또 중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칼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자, 그때 RFK 주니어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RFK 주니어는 자기 아버지, 오른쪽 밑단이죠. RFK 주니어 그때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죽을 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서 케네디가 죽었을 때, 케네디 때 법무장관이었거든요. 케네디가 죽고 민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각이 됐었어요. 그냥 놔뒀으면 그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의 그 당시에 언론에서 연설 같은 걸 보면은, 아, 미국이 저랬던 적도 있었나? 정말 순수하고 진솔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RFK 주니어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RFK 주니어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은 CIA 작업이다라고 공공연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걸 풀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치부를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에 그치지 않고 좀 확대했어요. 마틴 루터 킹, JFK까지 포함됐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방법이겠죠. RFK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크게 변한다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자연과학도로서 학교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 자연과학적인 분석적인 사고를 그렇게 트레이닝 됐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에 등장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답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제가 배운 방식대로 하려고 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지를 못하겠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몸속에서 올라오는 욕구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접하게 됐던 게 우리 동양의 생각들이고 우리 선배들 특히 한국의 생각들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자를 포함한 많은 동양의 사고는 우리 조상들이 그 근본이었구나. 왜? 우리가 그걸 가장 가슴 깊이 헤아리고 있고 그렇게 뭐 향토사학자니 향토학자로 밀려났지만은 꾸준히 그것을 이어졌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항상 외톨이고 아웃사이더로서 그 뜻은 계속 전수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서양과학의 어떤 논리성이나 이성에 기반한 사고는 아주 필요한 좋은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근데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천지차이잖아요. 여러분 칼 집안에 부엌에 가면 여러 개 있잖아요. 칼이 용도에 별로. 근데 그 칼은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쓰기 나름이에요. 그게 과도든 큰 칼이든지 간에. 그래서 서양의 과학은 그 칼을 어떻게 쓰는지는 가르쳐 주지만 이 칼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아우르면서 조화롭게 쓰면서 나한테 덕이 되게 하겠다. 그게 분명히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모든 것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큰 뜻이 없이 그냥 칼만 쥐어주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칼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되죠. 또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돼요. 서양과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칼을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 방법만 가르쳐줘요. 그게 사람을 찌르든 과일을 자르든지 고기를 자르든지 간에. 네. 그래서 서양과학이 시대가 같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시 동양 생각의 틀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틀이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동양학이라는 게.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늘과 이어진 옳고 그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순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양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몇몇은 최순실이나 천공과 건지는 그게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격변기가 되고 전환기가 되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인본적이에요. 우리 서민, 민중, 민초,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엄청나게 큰 덩치거든요. 전 인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서히 변해요. 근데 막 강력한 움직임으로 와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굳은자처럼 보여요. 굳은자 아니거든요. 화투 용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변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간다. 공감이 중요하다. 리더십보다는 공감이 중요하다. 뭐 리더십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 개개인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뭔가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각성이라는 거죠. 각성이 되려면 각성의 재료가 뭡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본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보가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혼란에 부딪힐 겁니다. 자, 이런 스케일들의 일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윤석열이 해주는 일 자체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내부에 이런 세력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 밝혀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까발려서. 와,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았단 말인가? 이런 편협한 생각들과 폭력적인 생각들과 같이 살았단 말인가? 한국 사람 같지가 않은데,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그것을 서명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한류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넓고 깊거든요. 그 표현력이. 음식도 넓고 깊거든요.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넓고 깊게 살아온 경험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드라마나 영화 또는 노래나 음악 또는 무용, 댄스로서 전 세계에 전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아시아의 대표 주자입니까? 우리 내재된 그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의 정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국 사람의 한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그게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되는가? 그걸 번역하려면 몇 줄을 써야 되는가? 한국 사람들은 정 들었다 한마디 하면 딱 끝인데, 정 떨어진다 해도 딱 끝인데. 자,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도 되고, 우리 한민족이죠. 대한민국이죠. 또 슬픔이 엄청나게 큰 슬픔을 의미하기도 해요. 모든 방향으로 다 써요. 그걸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가방끈이 짧거나 가방끈이 길거나 간에. 예.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즉 서양의 논리나 과학적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다 위의 단계가 뭔가 있다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양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 이건 이재명이 얼마 전에 한 신년 기자회견을 뽑은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대한민국의 국익, 대전환 시대.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이 대전환이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국회의원들 개중에는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국민의힘 당 전체 의견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리더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기득권이 불안정한 것이고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조한 거죠. 그래서 아까 김용현 변호사가 그런 망발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다. 북미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서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이 자체도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는 방식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수면 위로 올리고 공개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보도되는 트럼프 관련 내용을 보면은 되게 충동적이고 비타협적으로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의도적으로 심어주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대북 문제 접근하는 거 보면은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어요. 이 힘을 곧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언론의 많은 세력들이 아니면 식견이 부족해서이든지 간에 트럼프가 의도하는 북미 종전선언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우리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상당히 극히 낮다.
의도적으로 놨든지 아니면 몰라서 놨든지. 자, 그래서 거기는 다른 세력들이 준비한 게 있다. 왜냐하면은 북미 종전선언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게 남쪽이거든요. 그때 문재인이 큰 그걸 놨다고 봐요. 푸틴하고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사이에. 그때 타임지나 미국 언론에서 문재인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칭찬 반, 우려 반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협상의 달인이다. 아마 국내에서는 그를 문재인을 협상의 달인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또 벗어내야 될, 각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가 만들어놓은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핵심 세력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주로 민주당계로 보이거든요. 또 그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관여했던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학회 같은 데 갔다가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들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때 북한 개발 계획을 짜기 위해서 만주, 중국 포함해서 북한의 여러 곳에 그때 북한에 이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시켜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파견이 돼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서를 작성한 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확인도 했고요. 이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거품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알맹이 속의 일부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이게 MBC에서 나온 건데 우리 다시 만나 브이로맨스 다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겠죠. 뭐 MBC라고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한국은 빼고 이제 구경만 하나? 이거는 거짓말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이기에 주된 역할을 했고 지금 수면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MBC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공격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 첫 발을 때릴 때는 이런 제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또 하나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헌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최상목 그 대행이 여기에 후보자 마은혁 그 헌재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가 지금 8명 체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이 2개가 들어와 있고 1개가 진행 중이고 그 중에 1개가 앞서 진행되는 부분이 2월 3일 날 판결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헌이다라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 그 3명에 대해서 국회가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는 돌아서서 눈 가리고 아웅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결론 내주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짧은 기간에 발생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최상목은 상당히 궁지로 물리겠죠. 자, 그가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윤석열의 입장은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됐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까지 했어요. 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올라온 내란 특검법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그렇지 하지 않은 아직 그 결정을 안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랑 같이 맞물려 가게 되면 지금 이런 부분이 최상목한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미국의 압력은 더 세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대화를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뭐냐? 윤석열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헌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 달라라는 게 미국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이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수준까지 치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는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깨어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이해 폭이 넓어지고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이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사실은 윤석열이 빠져나가고 아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변명을 해주고 윤석열한테 날아오는 또 내란죄로 날아오는 비난을 다른 데로 비켜가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김용현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들은 빨갱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구속에 몰렸다는 겁니다. 자, 위에 볼까요? 계엄 이후 모든 게 곤두박질. 자,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 것만 해도 사람들이 대통령을 바꿀 정도로, 당을 바꿀 정도로 큰 타격을 줬잖아요. 희한한 대통령을 뽑을 정도로. 맞죠, 여러분?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놀아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경제가 공두박질 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피해갈 거예요? 이건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창용이죠. 계엄 후 환율 필요 이상으로 올라 한 30원 정도는 계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내란 때문에. 소비 내수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위에 기사랑 그냥 일치하는 부분이고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경제 정상화될 수 있을 것. 환율도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난다. 이것은 우리 원화를 지킨다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물론 물가 오르고 이런 것은 피부에 간접적인 상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윤석열 너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또한 각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자, 윤석열이 대통령 된 지가 지금 2022년이니까 3년, 4년, 5년, 2년 반 정도 돼 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을 뽑았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문제의식이 얼마나 허구에 차 있었는지, 많이 왜곡돼 있었는지, 그걸 국민들이 각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2년 반 만에. 자,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쪽 엔진의 가창우리, 기틀, 혈연, 가창우리라고 하면 철새입니다.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서 이 제주항공 이야기의 사고의 참사에 있어서 원인에 대해서 의구점을 포기한 지가 있었거든요. 저기 딱 느껴지거든요. 순간 다 사라진 것이. 그리고 지금 오래간만에 난다는 게 가창우리 기틀과 혈흔이 있었다. 예. 자, 첫 조사 결과. 저는 여기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항공기가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서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 그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때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로서 말을 했거든요. 보고서로서 그들은. 뭐 말 이길이 삐쭉삐쭉 삐져나오는 게 없어요. 자, 그게 미국 그 항공조사에서는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걸 기다릴 따름이지 본인들이 의견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조사는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바람을 잡지도 않아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밝혀진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추락 4분 전부터 완전히 이상해졌다. 7, 8차례 큰 폭발음이 났고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았다. 엔진 출력도 다 떨어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분간의 블랙박스 기록이 날아갔다. 그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보고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관련해서 의혹 보도는 없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다른 보도는 없고 가창 우리가 부딪혀서 들어가서 이 철새들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반사인 일이고 이런 버드 스트라이크는 조류 충돌은 엄청나게 흔한 일이에요. 그걸로서 대형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는지 언론에서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1차, 2차 두 가지 이상의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간을 보는 이런 것을 미리 계속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잡는다는 게 너무 의아하거든요. 거기다가 블랙박스 자료는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잊을만 하면 내보내는 게 이거다. 이거는 몰아간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김용현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분위기 싸한 거 보고
주의까지 받자 끝나자마자 바로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재판관은 빨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계가 밑에 거부터 볼게요. 폭동 현장에 또 다른 전도사가 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나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2명의 전도사가 이미 확보됐어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 추가 집회가 있는데 다른 집회들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 반대 집회가. 거기서 정광훈이 또다시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 예전에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자가당착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개신교 내에 어떤 각성하는 분위기거든요. 위에 거 볼까요? 정광훈 감싸는 교회들 정치적 입장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기독교인도 빠진 무속 열풍. 교회의 답은. 즉 이것은 뭐냐? 개신교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교회 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적은 표차로 당선됐는데 그게 기독교 개신교계의 영향이 컸다. 즉 윤석열을 만들어낸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적이다. 그거보다 신앙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기독교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지지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따라 들어간다. 일단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독교 전반이 그런 분위기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내부에서 개혁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종교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뭐 어떤 일만 생기면 학교에 있는 단군 신상의 목을 자르고 뭐 교회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희한한 일을 하고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주위에 어떻게 보면은 무속신앙적인 요소를 가진 천공, 건진이 있고 손에 왕자를 쓰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날짜를 잡는다거나 숫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을 강력히 받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계가 반대할 일이죠. 자, 그럼 기독교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독교계가 개신교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이익,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뜻이 없는 정치적 이해는 뜻이 없는 정치적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신교가 그 말은 나의 이해관계라는 뜻이에요. 이해관계.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국민 모두한테. 우리 개신교의 수준은 이 정도더라고. 이 또한 수많은 각성을 불러일으키겠죠. 선량한 기독교인들한테. 그 또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윤석열이 등장하고 나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큰 각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세상의 변화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걸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